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79부 의병장 정봉수 용골산성을 구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7년 1월 16일 용골산성이 후금군의 침공을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부사 이익원이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휘하 장수들이 도주를 하게 되면서 용골산성의 민심은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협수장 장사주는 아예 후금 측에 투항을 해요. 그래서 용골산성의 군민들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휘부가 와해된 용골산성. 당연히 성안의 사람들은 술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지휘부가 와해된 상황이고 관군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나마 지휘부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 지휘부와 관군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방어에 임한다. 그거라도 하겠는데 지금 지휘부는 사라졌지. 이미 한번 출성전에서 패배를 한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후금에 대한 공포심은 올라갔지. 그러니 성안의 분위기는 점차 어떤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은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그냥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흔들리고 있던 용골산성의 민심을 바로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전 영산 현감이었던 정봉수라는 인물이었어요. 전직 관료였던 정봉수는 후금의 군대가 침공을 하자 여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용골산성으로 대피를 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부사 이익원이 전사를 하고 성내 민심이 크게 흔들리자 전직 관료 출신이었던 정봉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서 본인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무해서 다시금 결의를 가다듬도록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용골산성의 국민들은 아예 그냥 정봉수를 새로운 수성장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려 4천여 명의 의병부대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관군 플러스 서둘러서 이제 병력을 모집해가지고 나름 이제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용골산성 전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료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골산성 의병장인 전 영산 현감 정봉수의 치부에 참고로 이 용골산성이 계속 포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골산성에서 조선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는 실시간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이제 정리된 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정봉수가 이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본래 철산 사람인데 적의 침략을 받아 살아날 길이 없다가 일찍이 본성이 험하다는 말을 들어왔던 터라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용천, 의주, 철산 등 읍에 피난하는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모르다가 모두 성안으로 들어와 재촉하여 장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용골산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용천에서 온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철산, 의주 등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의주나 철산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용천이기도 했고 또 용천의 용골산성이 원체 험준한 지세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기로 가서 피난을 하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봉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왔더니 하필이면 이 지휘부가 와야 되는 바람에 자기가 그래도 전직 관료인데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민심을 다잡게 되니까 결국 성안 사람들이 전직 관료 출신이었던 정봉수를 새로운 수성장으로 추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이제 4천여 명의 병력이 결집이 되는데요.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때 성안에 있었던 관군은 기껏해야 한 4, 50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4천 명이 갑자기 나왔냐? 이거 민병을 갖다 순식간에 모집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용골산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숫자가 꽤나 많았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수성장으로 추대된 정봉수는 무과 출신이었던 김종민을 중군으로 이광립을 협수장으로 삼아서 지휘부를 다시 결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휘관들이 막 대거 도망가고 항복하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 지휘관을 뽑아야 됐고 새로운 이제 지휘관으로 그래도 이제 무과 출신자들을 갖다가 선발을 해가지고 장교진을 다시
결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후금 측은 용월산성 내의 지부가 이미 와해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장사준이 항복을 하면서 사실 성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용월산성이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뜻밖에도 용월산성이 항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후금은 용월산성에 대한 공성을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후금군이 용골산성을 공략하려고 딱 보니까 이 용골산성이 도저히 지휘부가 와해된 군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금군은 야, 무리하게 저으러 갔다가 맨 땅에 헤딩하느니 일단 잠깐 군을 뒤로 빼자.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투항한 장사준을 시켜가지고 용골산성의 항복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장사준은 정봉수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성이 함락되면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몰살을 당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성안 사람들이 어육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라, 현명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처신 잘해라 라는 거죠. 하지만 정봉수는 장사준의 항복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답장도 보내지 않은 채 아예 그냥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더욱 방어태세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끝내 항복 권유가 실패로 돌아가자 후금군은 장사준을 선봉장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용골산성을 공략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어차피 장사준이 용골산성의 수비 책임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 성 안의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 안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역시 뭘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안에 내응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기대하고서 장사준을 선봉장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장사준은 7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용골산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병력들은 뒤에 조금 빼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하고, 자기를 비롯해가지고 뭐 이제 경호를 할 만한 병력 10명 정도만 선발을 해가지고 대담무쌍하게도 용골산성 성문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외쳐요. 항복하라고. 본래 장사준은 용골산성의 수비를 책임지던 장수였죠. 따라서 성 안에는 장사준하고 알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모르긴 해도 장사준이 비밀리에 내통을 해가지고 내용을 약속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소리치면은 너네가 그걸 신호를 해가지고 안에서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손쉽게 성이 함락되지 않겠냐. 따라서 장사준은요, 설사 정봉수가 항복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하고 내용하기라는 사람들이 호응만 해준다면은 용골산성은 무혈 함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대담무쌍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정봉수 이런 패턴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런 패턴을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후금군의 본격적인 공성을 예상한 시점에서 이거 보나 마나 성 안에서 내응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장사준이 밖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장사준하고 좀 잘 아는 사이, 친분이 있는 사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응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장사준과 내응을 할 법한 사람들을 다 색출을 해가지고 싹 다 처리를 해둡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의 민심을 다 잡아두고 장사준이 이렇게 성 아래까지 와가지고 항복을 종용을 하면은 성 안에서 호응을 한다. 아마 요 시나리오까지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봉수가 선수를 쳐가지고 성 밖 요처요처에 이미 병력을 매복을 시킨 상황이었죠. 이것을 알 리가 없는 장사준은 내응자들만 믿고서 대담하게도 성문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큰 소리로 항복을 종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봉수는 복병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장사준을 급습을 했다는 거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사준이 신에게 글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협박하였으나 신이 회답도 안 차. 사실 카톡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예 안 읽었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읽었어요. 읽은 표시가 떴는데 근데도 이제 씹는다. 그럼 더 열받죠. 자, 그래서 이제 후금 측에서는 이거 말로 해서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협박장에는 장사준이 이런 말도 했던 모양이에요.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화 또한 예측할 수 없다. 웬만하면 처신 잘해라.
하지만 정봉수는 이것을 깔끔하게 씹어버렸고 결국 이제 장사주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진달 수백을 몰래 이끌고 와서 성박 칠리 지점에 숨겨두었는데, 내가 실제로 이제 이때 이끌고 갔던 병력들은 뒤로 좀 빠져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장사준이 소수의 경호원들만 데리고서 나와가지고 성안 사람들한테 외친 거죠. 항복해라. 그리고 이것을 신호탄으로 성 안에서 내응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신이 드디어 사준과 공모자 수십여 명을 죽이니 성중의 남녀들이 기뻐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봉수가 선수를 쳐가지고 장사준과 내응하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싹 다 처단을 했던 거죠. 이리하여 적의 유기를 베기도 하고 적의 말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사준이 역공을 당해가지고 아주 허망하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장사준이 참살당하는 모습을 본 후궁군은 격분한 나머지 용골산성에 대한 맹공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자 정봉수도 여기에 지지 않고 성문을 열고 오히려 출격을 해가지고 후궁군하고 결전을 벌여요. 상당히 이제 대담한 작전을 선택을 한 건데, 정봉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처럼 수세에 몰린 시점에서 계속 두더지처럼 수비만 일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뭔가 좀 이제 군의 사기를 끌어올릴 만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의 예봉을 꺾고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수비를 굳건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따라서 정봉수는 차라리 적절한 기회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출성을 해서 적과 교전을 벌이는 것이 이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뭐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전사했던 부사 이익원도 비슷한 판단을 했던 거고, 이 판단 자체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크게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익원이 이제 간과했던 것은 후금이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인작전을 펼쳤던 것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멸을 당했던 거고, 그에 비해서 정봉수는 오히려 적을 유인을 해가지고 매복 지점으로 끌어들여서 한번 불의의 일격을 성공을 시킨 다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공세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정봉수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사준이 이끌고 갔던 병력들이 후방에 조금 이제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장사준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 이들이 이제 돌격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자 조선군도 아예 성문을 열고 나가서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당시 후궁군은 장사준이 창조지간에 죽는 모습으로 보는 바람에 예봉이 좀 살짝 꺾인 상태입니다. 첫 스텝이 꼬였다는 거죠. 반면에 조선군은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데다가 인근 지리도 굉장히 훤하죠. 더군다나 미리 나가서 매복 진지를 설치를 하고 포메이션을 다 깔아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군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형적으로도 조선군은 높은 곳에서 운거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내리꽂으면서 싸우는 방식이었고, 후금군은 반대로 위로 올려다보면서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후금의 장기가 기병 전력인데 그 기병이 활약하기에는 다소 좀 불리한 지형에서 싸워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후금군은 큰 피해를 입고서 일단 군을 물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뭐 이제 정봉수가 보낸 보고서에는 이때 뭐 후금군 수백 명을 참살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수백 명은 조금 과장인 것 같고, 아마 그냥 수십 명 정도 죽고 뭐 부상자 좀 이제 다수 발생하고 후금군이 군을 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용벌산성 포위전에 동원됐던 병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여기서 수백 명이 죽었으면 이건 후금군은 전멸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멸은 아닌 걸로 봐서는 수백 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정봉수가 허위 과장 보고한 거냐, 그렇다라기보다는 본래 전쟁에서는요, 아군의 전과를 좀 확대 보고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후금군, 일단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공성을 걸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애초에 여기는 후금군의 진짜 전략 목표는 용골산성을 함락시킬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될 것 같으면 얘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입구 컷을 해라. 이게 사실은 진짜 전략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봤던 거죠. 정봉수는 비록 이번 출성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력상 후금군이 우세하다. 총 병력 수는 조선군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알고 보면 다 민병이니까 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민병만 가지고서 너무 이제 무리하게 출성을 해가지고
야전을 벌이는 것은 어렵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대로 한번 불의 일격을 가해서 예봉을 꺾은 다음에 수비를 굳히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후로 약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양측은 이렇다 할 교전을 벌이지 않고 서로 수비만 굳히면서 대치 국면을 이끌어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용골산성 전투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3개월 후에 다시 또 거하게 붙게 되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처럼 용골산성은 정봉수를 중심으로 결집된 의병들의 분전으로 후궁군 한 부대의 발목을 붙잡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조선군의 전략이 산성으로 들어가서 버티면서 후궁군의 진격 속도를 늦춘다라는 거였는데 후궁 주력 부대의 진격까지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부대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 데는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의 정봉수가 용골산성을 수비하면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용성쌍이록이라는 기록이죠. 물론 이러한 의병의 등장은 비단 용골산성의 정봉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여타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후궁군은 용골산성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도 공략도 사실은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후궁이 제대로 된 수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문용은 지금 가드에 틀어박혀가지고 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나올 생각이 없죠. 이 양반은. 그러니 철선 방면으로 간 부대도 철선 읍을 함락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도로 건너갈 방법이 없고 용천 방면으로 간 부대도 용천 읍은 함락을 시켰는데 사실 뭐 그거는 비우고 갔으니까 철선이든 용천이든 진짜 전력은 다 용골산성으로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력 부대를 다 어느 쪽으로 돌리게 되냐면은 또 한 갈래 길이 있었죠. 선천, 곽산, 정주 라인으로 가는 내륙길 요쪽 라인으로 가는 부대 요쪽으로 이제 모든 병력을 다 돌리게 됩니다. 즉 철선과 용천에는 일부 부대만 남겨서 견제를 하고 주력분들은 대체로 이 내륙길로 합류를 해가지고 선천, 곽산, 정주 방면으로 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 내륙길에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패닉에 빠진 거예요. 후궁군이 몰려온다. 하지만 마냥 후궁군을 피해 피단만 다니는 것은 상책은 아니죠. 언제까지 뭐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선천과 곽산의 군민들은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의병을 조직하자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무렵이 되면은 지등남을 대장으로 해서 의병 부대가 결성이 돼가지고 선천, 곽산, 정주 이 세 고을하고 연결되어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후궁군에 대한 유격전을 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밖에도 용천에서는 유생 이릭과 장린이 소위포를 거점으로 용천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소위포고 동쪽으로 가면은 용골산성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거점으로 의병이 결성이 되고 철선 부근에서도 김여기를 중심으로 의병 부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용골산성으로 미처 피난을 못 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서북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 부대들은 그 규모도 작고 여건도 열악했어요. 그건 뭐 임진왜란 때 의병 부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지만 의병들은 역시 지리에 통달한 현지민들답게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후궁군을 교란해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병 부대들은 후궁군의 정규군과 교전은 최대한 피하고 후궁군의 전력이나 소규모 정찰병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 추종병기 활에서도 이런 대목이 좀 묘사가 되는데 이게 전령이 자꾸 습격을 당하고 정찰병이 죽어나가면은 후궁 입장에서는 장님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후궁군의 정보망을 교란시키게 되고 후궁군이 신속하게 남쪽으로 진격한다라는 작전을 좀 미스가 나게끔 만드는데 나름의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봉수를 비롯한 의병들의 활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정묘호란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의병들의 활약이 대단하긴 하지만 이거는 메인 이벤트는 아닙니다. 메인 이벤트는 역시 관군이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번 이제 격전지는 어디가 되냐면은 능안산성이 됩니다. 이 내륙길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능안산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조선군은 능안산성에서 후궁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